장을 1TV와 동시에 들으셨습니다. 지금 시각 6시 15분입니다. KBS. KBS 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진행의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매일 달력을 보면요, 우리가 잘 모르는 날들을 맞게 될 때가 많은데요, 오늘은요 국제 강아지의 날이라고 합니다. 미국 반려동물학자가 유기견을 보호하고 입양을 권장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1인 가구와 핵가족이 증가하면서 이제 반려견 인구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이다 보니 관심이 더 커지게 된 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늘다 보니 현실에선 안타깝게도 동물 유기와 학대 행위에 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오늘 그런 행위들의 경종을 좀 울리고 진정한 동물 보호와 복지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제 강아지의 날을 맞아서 반려견의 건강한 성장과 노후를 위해 챙겨야 할 생애 주기별 영양관리 요령을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반려견은 그저 집 지키는 존재도 장난감도 아닌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죠. 잘 돌보고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참고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모든 강아지들이 사랑받는 날이 되길 바라면서 3월 23일 목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합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목요일 시간에는 농수산 이슈 살펴보고요, 어른의 성장법 시간에는 다들 어려움을 겪는 인간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마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또 이해관계 시간에는요, 자녀에게 현금을 줄 때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문자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이 국제 강아지의 날이라고 했는데요, 키우시는 반려견에 대한 이야기 자유롭게 들려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반려견 인구가 늘면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이 있죠. 다양한 의견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또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2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지금 제주와 전남 지역에선 양파 수확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3월이면 저장 양파와 갓 수확한 양파가 시장에서 교체되는 시기인데요, 문제는 가격입니다. 유통업계에서는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하락세라고 판단하는데, 양파 생산자 단체에서는 수입 양파의 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양파가 수입되는 통관 관리가 허술하다고 하는데, 오늘 농수산 이슈, 오늘은 수입 양파 관리에 어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근데 지금 양파가 한창 수확철이라고 하는데, 올해 양파 생산 현황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주요 양념채소 중 하나인 양파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았습니다. 제주와 전남 지역이 양파 수확으로 한참 바쁜데요. 네. 한국농정에서 조색양파 첫 출하지인 전라남도 고흥군 금산면 지역을 지난 7일 취재했습니다. 고흥 금산 지역에선 잎이 달린 형태로 양파를 출하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내내 양파값이 그야말로 폭락했거든요. 반면에 생산비는 폭등을 했고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올해는 조색양파 첫 출하기 시세가 괜찮은 편이라고 현장에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3월 초만 해도 이 도매시장 양파 경매가가 평년 수준을 일부 회복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달 중순을 지나면서 다시 가격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양파 시세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예, 가락 시장에서 거래되는 그 양파 1kg 상품 기준 가격을 살펴보면 지난 13일에
킬로그램당 1,715원이었고요. 네. 14일에는 1,759원을 형성했었는데 15일부터 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15일 가격은 1,631원이고요. 18일에는 1,211원에 거래됐습니다. 지난 20일 가락시장 이 양파 평균 도매 가격은 1,256원을 기록했는데요. 일주일 만에 20%가량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네. 이렇게 조생양파 수확 초기에는 시세를 회복했다가 다시 가격이 이렇게 낮아진 이유가 어떤 걸까요? 예, 좀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분명한 건 이 시중에 양파가 많아졌다는 건데요. 특히 정부가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면서 조생종 양파 출하를 앞당긴 것도 한 원인이라고 지목이 되고 네.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달 말까지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양파 물량에 대해 킬로그램당 200원씩 출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왕이면 이달 안에 출하를 하려고 양파 생산 농민분들도 작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서둘러서 이 시장에다 양파를 내다 보니까 상품성이 좀 떨어져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도 생겼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국내산 양파 물량이 늘어난 문제보다 생산지에서 더 심각하게 바라보는 건 바로 수입 양파가 시중에 많이 풀렸다는 건데요. 양파 생산 농가에서는 수입 부분에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입 부분에 지금 말씀하신 정부의 관리 감독이 더 강화돼야 한다. 이게 어떤 얘기일까요? 예, 전국 양파 생산자 협회가 어제 22일 정부 대전청사 관세청 앞에서 수입 양파의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양파 생산자 협회는 중국산 양파를 수입하는 민간업자들이 세관에 신고한 물량보다 실제로는 더 많은 양파를 수입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이게 의혹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경기도 평택세관이 중국산 양파를 과적수법으로 밀수입하려던 수입업체를 적발해서 조사 중이다. 이런 보도가 최근 나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업체는 세관의 수입 물량을 24톤으로 신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컨테이너당 양파 15kg들이 100망, 140망, 69망 이렇게 더 과적해서 들여오다가 네. 적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백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는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양파연합회 양파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달 초에 관세청과 평택세관에 수입양파 적재량 그리고 중량 초과에 대한 특별단속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이 신고한 중량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수입한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수입업체가 부당이득을 얻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네. 국내 양파 가격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는데 이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지난해 물가 안정 차원에서 특히 농산물가 억제 정책이 강화됐고요. 양파도 수입을 통해서 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거뒀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양파 생산 농민분들은 지난해 양파 수입이 재개된 이후에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했는데 네. 지난해 5월 출범한 새 정부 그리고 농식품부는 2015년 이후 7년 만에 TRQ라고 해서 저율 할당 관세로 양파를 92,000톤이나 수입했습니다. 이게 7년 동안 없었다가 이제 네. 7년 만에 재개된 건데요. 일반적으로 이 양파를 수입할 때는 135%의 높은 관세가 붙습니다. 근데 TRQ 저율 할당 관세는 10%라는 굉장히 낮은 관세로 양파를 수입하게 됩니다. 135% 관세가 붙는 수입 양파보다 10% 관세가 붙는 수입 양파가 가격이 훨씬 저렴할 수밖에 그러겠네요. 없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국내 양파는 무조건 불리하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들이 짊어졌습니다. TRQ 적용이 지난달 10일까지였었고요. 그래서 2월 11일부터는 다시 135% 고율 관세로 전환된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수입업체 관계자들이 말을 종합을 해보면 중국 현지의 양파값을 고려할 때 135%의 관세가 적용이 되면 사실상 한국에서 양파를 유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대부분 이 할당 관세 적용이 끝난 후에는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수입을 계속하는 곳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입 농산물의 단속을 좀 강화해서 불법적인 사항이라도 막아달라는 게 생산자들의 요구겠네요. 예, 맞습니다. 양파 생산자협회는 근본적으로 민간 수입을 막을 수가 없다면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정비하고 적용해서 엄격하게 세금을 거두고 또 법을 집행하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요. 특히 사전에 신고하는 서류만 가지고 통관을 하고 있는데 수입량의 전량의 무게를 좀 확인해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양파 생산자 단체에서 올해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네. 3년 전에도 관세청에 전수 개축을 요구한 바 있는데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번도요. 정부는 그럼 어떤 입장인가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친 양파 생산자협회 임원들이 관세청의 담당 부서 관계자들과 면담도 했는데 네. 이 자리에서 관세청 관계자는 뭐 생산자들이 보기에 성에 차진 않겠지만 가용한 인력과 예산 내에서 저가 신고된 물량 그리고 과적 단속을 위한 중량 확인과 일반 공산품 대비 철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특히 저가 신고한 물량의 경우 일반 수입품과 다르게 100% 서류 확인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가격 등과 비교해서 가격이 낮을 경우에는 통과시키지 않고 증빙 절차를 철저히 요구하고 있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고 합니다. 네.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은데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제도가 보완됐으면 좋겠네요. 네, 중국 현지에서는 신고한 것보다 많은 양을 컨테이너 실어주는 게 이제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세청에서 들여오는 양파 전체 무게를 측정하지 않다 보니까 과적이 적발되지도 않고 있다는 거고요. 또 신고한 것보다 많은 물량이 국내 시장 가격을 교란시키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 양파 생산자들의 입장입니다. 생산자 단체들은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이 창고에 저장되어 있는 수입양파 개근이 어렵다면 생산자 단체가 관세청에 실체를 고발하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정과 농산물 가격 안정을 목표로 해서 개근 장비 마련을 위한 모금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네네. 수입 농산물의 첫 관문인 통관 절차가 하루빨리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농수산 이슈 시간 오늘은 수입 양파 통관 관리에 대한 이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국농정신문의 원재정 기자였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서툰 어른들의 마음이 자라는 어른의 성장법 시간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신재현입니다. 네, 오늘 얼굴이 특별히 좋아 보이십니다. 정말요? 컨디션이 괜찮나요? 잘 자서 그런가 봐요. 그렇군요. 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들려주실 건가요? 현대인들이 힘들어하는 것들 중에서 네. 큰 덩어리를 차지한 게 바로 인간관계잖아요. 아우.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빠지게 되는 인간관계의 함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인간관계의 함정이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자기 자신도 모르게 빠져드는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 건데 인간의 머릿속에서 하루에 한 6천여 개 정도의 생각의 전환이 이뤄진다고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중에 많은 수를 우리가 다 인지를 하지 못하죠. 6천 개. 네, 6천 개 정도 상당히 많죠. 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떠올리는 생각들이 모두 다 정답일까요? 아나운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설마 정답일까요? 그렇죠. 네. 네, 다 정답은 아닐 거예요. 네. 질문이 당황스러우실 수가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하는 생각들이 정답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없거든요.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질문 드리니까 이제 생각하신 걸 거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하지만 놀랍게도 우리 머릿속에서는 오답이 굉장히 좀 많다는 사실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답이 많다고요? 우리가 하는 생각 중에? 네네네. 그렇습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 중에서 생각의 오답들을 이제 인지오류라고 하는 용어로 정의를 하거든요. 인지오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오답들이 인간관계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고요.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인지오류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읽을 수 있다.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말씀드릴 건데 네. 이것이 정확한 용어로는 독심술의 오류라고 하고요. 독심술은 말 그대로 이제 마음을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아나운서님께서는 네. 제 표정이나 행동, 태도를 보고 네. 제가 하는 생각을 맞추실 수가 있을까요? 지금요? 지금 당장요? 네, 지금 제 표정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빨리 끝나고 가고 싶다? 아니에요? 네, 아니 뭐 비슷한데요. 그래요? 예, 맞습니다. 네. 사실 뭐 표정 보고 오늘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 하는 거는 좀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이잖아요. 추측은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이고 또 사실과는 다른 거죠.
저도 정신과 의사로 살아온 지 벌써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10년 동안에 진료실에 들어오신 분들 환자분 표정 보고 정확한 마음을 알기가 참 어렵다고 많이 느낍니다. 저한테도 이제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거고 뭐 초능력이라도 있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가 마음을 읽는 거는 불가능하죠.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마치 자신이 타인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특히나 가족, 연인, 부부,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가까운 사이에서 이런 게 훨씬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쵸. 이를테면 표정에서 무언가 읽고 쟤는 저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거야 라는 식으로 오해를 자꾸 하게 되고 문제는 이제 오해에서 그치지가 않고 자꾸 그 생각에 너무 깊게 빠져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험 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하죠. 네. 저도 이제 그렇고 아나운서님께서 그러실 거고 또 라디오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모두 아마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몇 년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제로 이런 인지오류를 국민들이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무려 10명 중에 9명이 이런 인지오류의 종류에 해당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우리가 예측은 하지만 사실 정답은 아니고요. 그쵸. 그 사람이 직접 나한테 와서 사실은 내가 이런 생각하고 있어. 나 이런 마음이야. 라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정답을 알 수는 없죠. 진짜로 진짜 말 그런 것 같아요. 정답을 알 수는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정답을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문제는 이제 그 착각에서 그치지 않고 부정적인 해석이 동반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냥 추측하면 다행인데 가끔씩은 너무 깊게 빠져들거나 과하게 부정적인 감정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관계에서 좀 취약하신 분들의 특징이 상대방의 표정을 딱 보고 부정적인 뜻으로 또 그 부정적인 부분을 자기 자신과 연관을 짓게 되거든요. 보통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이제 취약한 분들은 그런데 예를 들면은 오늘따라 저 사람이 좀 찡그린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아 있다. 그러면은 보통은 저 사람은 좀 무슨 일이 있나 안 좋은 일이 있나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좀 감정적으로 좀 취약하신 분들은 내가 뭐 잘못한 거 아닌가? 아니면 내가 한 말이 잘못됐나? 내가 어제 보낸 메시지가 좀 기분 나빴나? 그럼 자꾸 자기 자신과 연관 지으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게 되죠. 네네. 실은 그 사람은 단순히 배가 아파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원래 좀 표정이 원래 좀 어두운 사람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동적 사고라고 합니다. 자동적 사고. 네.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상황을 마주하게 된 머릿속에서 그냥 퓨 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 독심술의 오류가 사실은 다 경험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고요. 네. 네네. 근데 이거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 원칙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객관화시켜 나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은 이제 마스크 쓰기가 거의 다 해제됐습니다만 한때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진 말이 바로 거리두기 아니겠습니까? 네. 거리두기. 네. 우리도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조금 거리를 두고 한번 좀 살펴보자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의 생각을 마치 지금 일어나는 사실인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생각은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이지 또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죠? 네네. 네, 자신의 마음속에서 자주 일어나는 인지오류를 알고 있으면 그래서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항상 취약한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타인의 표정, 태도, 행동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나한테 있구나 라는 알아차림을 좀 연습해 나가는 거죠. 이런 것을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요. 대인관계에서 진짜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좀 불필요한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순간에 마음을 다 쏟아내기 힘들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좀 살피고 알아차림을 연습하는 게 중요한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연습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주로 이제 저희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많이 권유하는 방법인데 네. 저는 마음에 대한 기록을 많이 권유드립니다. 기록하기. 특히나 연습하는 초기에는 짧게나마 너무 길게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짧게나마 기록 남기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면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각과 감정을 느꼈는지를 짧게 기록해보는 거죠. 요즘에 뭐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 스마트폰 앱을 보시면 찾아보시면은 일기장 앱이 예쁜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예뻐야지 잘 쓰게 되니까. 네네네. 뭐 그런 걸 활용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은 뭐 만들어 놓고 쓰지 않는 블로그 아마 많으실 건데 비공개로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손으로 예쁜 다이어리 하나 사셔가지고 수기로 기록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늘 있었던 관계의 순간들 중에서 자기도 모르게 오해를 하거나 타인의 반응에 대해서 과하게 에너지를 쏟았던 데를 한번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왜 운동할 때 한번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멋있는 근육이 생기진 않거든요. 네, 다들 뭐 생각은 많이 하고 열심히 하지만 초반부터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자꾸 비슷한 방향으로 자극을 자꾸 줘야지만 마음의 근육이 생겨나고 또 하면 할수록 다음엔 더 쉬워지는 거죠. 아, 마음의 근육. 네네네.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하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구나 라는 자동적인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내가 사람 마음 어떻게 알아? 미리 속단하지 말자라는 식으로 마음을 조금 거리를 둘 수 있으면은 그 순간의 불편함을 잘 흘려보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최정실님이 오류라는 걸 인지하는 것부터가 좋은 관계 맺기의 시작일 듯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네,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일단 인식하는 것이 일단 첫 걸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식하는 것. 마음을 인식하는 것부터. 그렇군요. 근데 이게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본인의 얘기를 적는 것만으로도 그게 어떻게 그러니까 내 마음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가요? 이게 잘 연결이 좀 안 돼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종이에 적잖아요. 네. 적는 순간부터 나는 내 생각과 나와의 거리를 두고 볼 수 있게 되는 거니까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생각들은 개수나 어떤 형태 같은 것들이 우리가 좀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한계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적어 나가는 것은 내가 실제로 이런 마음을 자주 느끼고 있고 이런 생각이 자주 쉽게 빠져드는구나라는 것을 또 알아차리게 만들고 나의 패턴들을 또 알아차리게 만들어주니까 실제로는 더 조심을 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의 마음은 이랬다. 원장님을 봤는데 불편했다. 네네.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막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네네.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를 모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적으면서. 네네. 적긴 막 적었는데.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감정입니다. 뭔가 오류가 많이 드러나는 생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정이 많이 요동쳐요. 그러니까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분노가 느껴지거나 그런 감정들이 많이 요동치는 순간에는 내가 생각이 뭔가 인지오류가 좀 묻어있는 거구나 라고 좀 파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실제로 찾아보면 또 그런 경우가 많죠. 오늘이 세계 강아지의 날이랍니다.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강아지 혹시 키우십니까? 키우진 않는데 예전에 키웠었습니다. 그래요. 저도 예전에 키우다가 하늘로 보냈는데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랐습니다. 강아지처럼 이렇게 사랑스러운 동물을 학대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마음에서 출발을 하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경우를 요즘에 좀 뉴스나 이런 데서 많이 보게 되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자기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고 삶에 대한 만족감이 잘 없으니까 이런 것들 좀 투사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자신의 감정을 좀 다른 탓으로 돌리려고 하고 밖으로 외부로 표출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상당히 좀 미숙한 방어 기제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항상 드러나는 것은 아닌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어른의 성장법, 인간관계 함정이라는 주제 많이 공감되는 얘기인데요. 정치과 전문의 신재현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잘못된 자세나 스트레스로 목에 통증이 있는 분들께 특히 좋은 목 좌우 스트레칭. 함께 해보실까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이지만 목, 어깨 근육 뭉침을 풀어주고 유연하게 해주는 동작입니다. 자, 먼저 머리를 오른쪽으로 지그시 기울여주세요. 손이 자유로우신 분은 오른손으로 머리 반대쪽을 감싸고 오른쪽으로 당기듯이 지그시 눌러주세요. 이때 왼쪽 어깨가 따라 올라가지 않게 주의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때 귀가 어깨에 닿는 느낌으로 쭉 늘려주세요. 자, 이제 왼쪽으로도 천천히 머리를 기울여 목을 늘려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능하시면 좌우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네, 다양한 갈등과 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해관계 시간,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제가 이제 아침에 딱 라디오 시작할 때 게시판을 처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항상 올려주시는 우리 최정실님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고 마음속으로 인사합니다, 저. 근데 여기 굉장한 팬이 한 분 계세요. 박예준 변호사 응원합니다. 매일 아침 한우 밥을 주며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듣는 애청자입니다. 예. 뭐 다 그러면서 이제 막 코너를 소개해 주세요. 막 우리 동네 뭐 변호사 뉴스브리핑 정상 기자 뭐 텃밭 가이드 우리 수원 시아토서관 관장님 뭐 이렇게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짚어 주시면서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네. 지난주부터는 매주 목요일 친구 목소리 박예준 변호사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반가워서 이렇게 찾아와서 응원의 글을 남깁니다. 매일 듣는 방송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봄비 오는 상주에서 한상용 님이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친구신가 봐요. 초중고 12년 동안 같은 반 했던 친구. 네. 그럴 수가 있나요? 근데 그것도 신기한데요? 어떻게 12년 동안 같은 반을? 제가 나온 학교가 작아서 계속 한 반 내였습니다. 유치원 때부터 계속 이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한 반이었고 고등학교 1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네. 세상에, 그러면 제일 친한 친구겠네요. 뭐. 네, 뭐 눈빛만 봐도. 네, 이게 도전 골든벨은 아니지만 친구한테 한마디 잠깐 짧게 뭐 하실 말이 있으시면. 네, 이렇게 응원해줘서 고맙고 조만간 또 연락할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는 뭡니까? 오늘은 이제 그 현금을 증여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 특히 세금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금을 증여할 때요? 네. 근데 이게 확실히 고령화 사회로 이미 접어든 상황이니까 우리나라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관심이 무척 높은 것 같은데, 근데 그만큼 또 정보들도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 정도로는 부족한가요? 뭐 부족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너무 많아서 이제 정보들 간에 주는 내용이 충돌해서 문제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해보면 되게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꼭 주의해야 될 문제인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고 반대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하시면 되는데 엄청 불안해하시는. 그래서 정보를 이제 그 단편적인 정보를 본인들이 이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런저런 정보를 모으다 보시니까 제대로, 그러니까 정보의 내용은 제대로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느끼는 부담감이라든지 판단할 때 있어서의 긴장감은 뭐 좀 다른, 좀 잘못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잘못 판단한 경우들이 많다. 이게 맞는 말씀인 것 같은 게 정보가 많아서 외려 혼란스럽고 좀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부터 짚어주실 건가요? 일단은 뭐 법률 제도라든지 세금 제도는 기본적인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배우자로부터 뭐 저 같으면 아내, 그다음에 이제 여성분들 같으면 남편으로부터 받는 거는 이제 6억 원까지는 이제 증여세를 내지 않는다. 예, 10년 동안 6억 원입니다. 10년 동안 6억 원. 10년 동안 6억 원을 이제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그다음에 성인인 사람이 직계 존속으로부터 받는 것. 뭐 위로 아버지나 아래 5천만 원까지가 이제 세금을 내지 않는데 여기서 이제 직계 존속 이러면 꼭 질문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아버지 5천만 원, 어머니 5천만 원, 할아버지 5천만 원, 할머니 5천만 원 이렇게인가요? 뭐 이렇게 그러면 부러운데요? 네, 그러면 6명이 다 살아 계시면 이제 뭐 3억까지 되나요? 물론 그렇지 않고요. 이제 직계 존속이라고 하면 나로부터 해서 저와 이제 피가 통한 사람들, 보통은 이제 6명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요즘은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이제 증조모들조까지도 이제 계시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전부 다 합쳐서입니다. 제 위로 있는 분. 다 합쳐서. 예, 그래서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받으셨으면 이제 어머니로부터 받는 거는 이제 비과세가 안 되는 거고, 예, 마찬가지로 부모님으로부터 5천만 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할아버지가 주시는 거는 이제 세금을 내셔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이 받을 경우에가 5천만 원, 10년 동안 이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천만 원까지밖에 안 되게 지금 제도가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현금을 물려줘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 기준이 있는 거네요. 근데 이게 결코 적은 돈은 아닌데 결혼이라든지 자녀에게 어느 정도 좀 돈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즘 또 물가도 많이 올랐고 그 기준을 넘는 금액은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네요. 네, 원칙상 이제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뭐 세법 규정에 보면 이제 부모 자식 간에는 또 서로 부양해야 되거나 부담해야 되는 의무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뭐 생활비, 교육비, 뭐 혼수 비용 이런 것들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그렇지만 이게 어디까지 사회통념으로 세무서에서 봐줄 건지 뭐 이것도 이제 겁나기도 하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쨌든 누구나 세금은 안 내고 싶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주로 5천만 원까지는 증여를 하시고 그 다음은 이제 빌려준다 이런 명분으로 돈을 건네는 경우가 꽤 있죠. 아, 빌려준다. 네. 근데 네. 이제 국가도 이거 알고 있습니다. 국가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도 이제 자기도 부모고 다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싶다는 마음을 다 알고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 세법에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주든 어쨌든 주면 특별하게 아주 분명하게 빌려준 거라고 입증하지 못하면 증여한 걸로 보겠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를 아예 막았다고 봐야 되나요? 뭐 막았다기보다는요. 예. 이제 국가에서는 그거죠. 진짜 빌려준 거면 인정해주겠다. 그런데 네. 이제 진짜 빌려줬는지 여부가 사실은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줬는데 그거를 이제 돌려받는 경우가 사실상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국가 입장에서는 뭐 살다 보면 빌려줄 수 있으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돈을 빌려줬고 그러고 그럼 자식이 가서 갚았습니다. 이자 붙여서 라고 말을 했을 때 요까지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이요? 부모로부터 빌려줬고 자식이 그 돈을 갚았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국세청은 그 뒤를 봅니다. 다시 내려가지 않았는지. 아, 아니면 이건 어때요? 네. 30년 만기 네. 이자율 0%를 빌렸다. 증여죠. 부모님한테. 은행은 그렇게 안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인데 어떻게 은행이랑 비교합니까?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이니까 네. 은행처럼 안 할 거면 준 거다. 30년 동안 0%면 준 거죠. 그래서 이게 그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가요? 적정 이자율은 지금 4.6%라고 법률에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실제로 자금이 필요해서 자녀가 부모에게서 돈을 빌려야 하는 때가 있을 거잖아요. 네, 있죠. 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경우.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딱 그겁니다. 내가 진짜 돈을 빌린 거다. 빌려서 쓰고 갚았다를 이제 입증해 줘야 되는 문제여서 네. 그래서 제일 간단한 거는 뭐 짧게 쓰는 거죠. 빌려 잠깐 쓰고 이제 바로 돌려드리는 이런 것까지 이제 뭐라 그러지는 않지만 이제 하루 이자율 계산하고 이런 거 아니죠? 뭐 이제 법률상을 엄격히 적용하면 그렇게 해야죠. 4.6%를 365로 나눠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상은 맞는데 뭐 그 기간이 짧다거나 실제로 잠시 왔다 갔다 한 정도까지 뭐 세무서가 뭐라 그러는 상황은 아니고요. 뭐 세무서 다 알 수도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이제 근데 좀 길게 써야 된다. 아니면 뭐 전세 자금이나 이런 것처럼 뭐 오랫동안 써야 된다. 그러면 정말 은행이랑 똑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제 계약서 당연히 쓰셔야 되고 그다음 차용증 쓰셔야 되고 이자는 4.6%로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은행은 항상 정해진 날짜에 지급을 하잖아요. 네. 하루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도 늦지 말아야 되고 하루를 늦으면 연체제를 줘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원천징수라 그래서 이자를 주는 사람은 이제 이자를 받는 사람이 세금을 안 낼 위험이 있어서 이자를 주는 사람이 세금을 이 사람이 내야 될 세금을 뜯어다가 이제 먼저 내야 되는 뭐 그런 것까지 하고 다 지키라는 거죠. 똑같이 은행이랑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근데 4.6%라 그러시잖아요. 예. 이거는 뭐 은행 금리가 뭐 한 1%일 때도 4.6인가요? 이제 이게 은행 금리랑 경제 사정을 봐서 이제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이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은행 금리처럼 막 따라가지는 않다 보니 네. 이제 4.6이 정해진 지가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매년 뭐 위원회 같은 걸 열어서 정부가 보고 이제 올해는 4.6 뭐 내년에는 뭐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하는데 이제 지금은 4.6으로 이제 몇 년째 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예. 이게 그래도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인데 네. 부담 없이 좀 주고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세법이 굉장히 엄격하네요. 그렇죠. 이제 세법이 엄격한 게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이라서 봐준다는 느낌보다는 부모 자식 간에
증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면서 네. 동시에 부모 자식 간 거래다 보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정보를 확보하기가 어렵거든요. 예,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오히려 부모 자식 간이어서 이제 더더욱 조심해라. 이제 주의해라. 그렇게 우리 실질대로 신고를 해라라는 취지로 세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 없던데?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상속증여세는 10년 동안 물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 하셨던 증여가 어떤 이유 때문에 걸리신다고 하면 당연히 10년치 가산세나 이제 이런 거 다 붙여서 나올 수 있고요. 무섭네요. 조금 더 만약에 뭐 트릭을 하고 부리거나 장난을 치셨다고 하면 15년까지. 15년 전에 증여하신 것도 지금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엄격하게 세법을 따르시는 것이 그냥 대충 하거나 아니면 뭐 안 걸리겠지? 이제 이렇게 하시고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세법을 준수하셔서 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식 님이 질문을 지금 주셨거든요. 네. 부모가 아들에게 5천만 원 이상 가격의 차를 사줘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증여세금을? 이렇게. 예, 이제 현금이 아닌 이제 차를 사주는 거는 네. 예, 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똑같이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나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30살 기준인데 30살보다 어리신 분이 자기 이름으로 비싼 차를 샀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세무서는 자, 그 돈 어디서 났니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적당히 입증을 못하면 부모님이 안 줬더라도 입증을 못하면 그냥 부모님이 준 걸로 보고 증여세를 내라. 이렇게 하는 규정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이제 5천만 원, 그러니까 자녀 이름으로 차를 사는데 5천만 원을 자동차 회사에 입금하셨다고 하면 당연히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군요. 자동차 이런 것도 이제 지켜보고 있다. 이제 등록되는 자산들은 이제 정보에 뜨잖아요. 네네네. 뭐 25살 정도 되신 분이 직장도 없는데 뭐 1억 5천짜리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럼 누가 봐도 이제 의심스러우니까 그렇죠. 세무서에서 전화하는 거죠. 이 돈 어디서 났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증여세 내고 받은 돈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이제 이렇게 저렇게 소명을 했는데 소명 금액이 부족하다. 이제 그러면 뭐 부모가 주셨겠죠. 그러고는 일단 증여세를 내십시오. 이제 이렇게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저도 그런 전화 받아보고 싶습니다. 네, 그거는 뭐 아버님과 잘 얘기하시면. 네. 어쨌든 세금 어렵습니다. 좀 이렇게 언뜻 들으면 좀 무섭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뭐 제 일이 아니지만서도 네.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 돈이 오고 가는 건 사실 흔하잖아요. 뭐 흔하죠. 작은 네. 돈이든 예. 뭐 그러니까 근데 이렇다니까 또 무서운데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인지상정이죠. 부모가 열심히 돈 모은 돈을 자녀에게 주고 싶은 거는 인지상정이긴 한데,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감정과 이제 제도적 틀, 이제 요 사이를 왔다 갔다 잘 맞춰야 되는데, 우리는 뭐 지금 물가 수준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인정해주는 그 기본적인 금액이 조금은 낮은 편입니다. 특히 뭐 수도권 쪽으로 이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를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나 적은 금액이다 보니까 이거를 뭐 물가 상승률 따라서 현실화를 하든 어느 식으로 주기적으로 의무적으로 이제 개선을 한다든지 등의 조금은 이제 현실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이 크게 뭐 범법 활동을 안 할 수 있게 되는 정도의 금액은 계속 좀 올려주는 방식으로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이해 관계 오늘은 자녀와의 현금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증여세 문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오늘 예 고맙습니다. 네, 법률사무소 세로의 박예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문자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우리 9405님 키울 때는 너무 좋은데 생명을 다하면 너무 안타까워서 정말 힘들어요. 우리 애들은 일주일 정도 울고불고 난리 났었어요. 그래서 지금 안 키워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변호사님도 강아지 키우십니까? 네, 집에 한 마리 키웁니다. 몇 살이에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년. 지금 뭐 한창 뭐.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렇게 9405님처럼 이런 저도 그랬지만 이거 겪으면은 참 쉽지가 않죠. 좋은 데 갔을 겁니다. 기다리고 있겠죠. 그죠? 네, 9405님 힘내시고 아이들한테도 잘 위로해 주시고요.
자, 또 하나 볼까요? 3800님, 시바견인데요. 날마다 남편과 2시간씩 걷는 운동한답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장 복 많은 강아지라고 해요. 네, 11년째 함께 살다 보니 완전히 가족이랍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네, 계속 그 사랑, 그 산책 계속 잘 하시고요. 자,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게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60, 70년대에는 주택 지붕으로 성면이 들어간 슬레이트를 사용했다는 거 아시나요? 훼손된 슬레이트 가루가 폐로 들어가면 암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